네, 안녕하세요. 장준혁입니다. 저는 15일부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판부장이 아니고 계약 해지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상태고, 내년에 그 심판 복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우연찮게 그 대한농구협회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규칙 독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규칙 독해인데, 여기는 규칙서가 있는데 이 규칙서 3시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피바에서 조금 바뀐 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시겠지만 조금 헷갈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규칙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바에서 작년이니까 2016년 7월 달일 겁니다. 7월부터 이 페이크 파울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먼저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인데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2번 하는 겁니다. 2번. 그것이 페이크 파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테크니컬 파울이라는 시그널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공식적인 시그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것이 경기가 중지됐을 때, 플레이 될 때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거냐 하면 경기 시계가 멈춰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한 선수와 그 팀 코치 그리고 동료 심판들에게 경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테크니컬 파울 신호를 합니다. 이것은 시계가 정지되어 있을 때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 중에는 보시면 이렇게 페이크가 발생이 되면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그냥 시그널만 이렇게 2차례 합니다. 그것이 곧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크가 반복되면 테크니컬 파울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경고를 주고 한 번 더 발생되면 테크니컬 파울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너무 과도하면 하나로 테크니컬 파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이 없는 플레이 또는 과도한 행위는 즉각적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피바 이렇게 룰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심판들이 보는 케이스북입니다. 이 내용은 17년 3월부로 시행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수가 파울을 속이려고 할 때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적용된다. 경기는 중단되지 않고 심판은 팔의 위에서 아래로 하는 페이크 시그널을 2번 한다. 그 다음 경기가 멈춰지는 대로 경고를 선수와 그 팀 코치에게 알린다. 양 팀은 한 번의 경고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번에 그 팀의 한 선수가 페이크 파울을 범하면 테크니컬 파울을 판정한다. 이것 또한 경고를 주기 위해 경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적용된다. 어떠한 접촉이 없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2장면 보시면
과도한 행위입니다. 과도한 페이킹입니다. 이런 거는 적시 테크니컬 파울을 줄 수 있습니다. 심판이 속았습니다. 심판이 속았는데 교육용으로 이런 거는 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행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페이크 파울. 그 헐리우드처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명칭만 페이크 파울로 바뀐 겁니다.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심판끼리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부분이. 예. 심판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심판이 줍니까? 부심이 줍니까? 만약에 파울을 부르잖아요. 진행 중에 양쪽에서. 예. 한쪽은 공격자 반칙이고 한쪽은 수비자 반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명상을 봅니까? 파울을 잡았을 때 예. 한쪽으로 씹는 거라고. 가까이 있는 심판, 먼저 본 심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페이크 파울을 지금처럼 속아가지고 안 불었잖아요. 네.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분석에서 경고를 주거나 그런 조치가 시행되나요? 지금 KBL에서는 없고 피바도 없습니다. NBA는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분석해서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페이크 파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수비 선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격 선수 역시 해당됩니다. 드리블 치고 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목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 그런 것들도 다 페이크입니다. 심판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들은 다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답 아시는 분?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슛을 쏘고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 24초 부저가 울립니다. 그리고 그 볼이 이렇게 낑겼습니다. 링에.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그 내용입니다. 헬드볼. 24초 발레이션. 예,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24초 발레이션이 우선시 됩니다. 왜냐고 하면 공중에서 부자가 울리고 난 뒤에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4초 안에 발생이 되면 헬드볼 상황이 되지만 24초 부저가 울리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24초 바이올레이션이 우선시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지금 있는 내용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규칙 설명집입니다. 해설집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답은 24초 자연 시간이었기 때문에 24초 바이올레이션을 범한 것이다. A팀은 다음 점프볼 상황에서 소유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곧 A팀이 소유권을 갖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 룰이 바뀌었는데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답 아시는 분? 예, 2점, 3점. 안 되신 분은 2점. 안 되신 분은 2점. 고맙습니다. 저희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면 손 안 드는 사람, 손 드는 사람 조금, 손 안 드는 사람 조금, 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떠냐 하면 3점 슛 구역에서 슛을 하고 공격 선수, 같은 공격 선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비 선수 2점 구역에 있는 내에서 합법적으로 터치하고 그 볼이 성공됐습니다. 이 룰이 얼마 전까지는 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이 룰은 슛한 선수가 어디서 슛을 했나?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되면 3점 슛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3점입니다. 즉 3점 슛 구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상득점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어시스트가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공중볼인데 슛하는데 이렇게 쳐들어가는 속도가 있고 2점 라인에서 맞을 경우에는 2점 되고요. 우리 공격수가 맞으면 바깥쪽에서 맞으면 3점이에요. 바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A1이 2점 19구역에서 슛을 쐈습니다. 그 볼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 B1이 3점 구역, 수비 선수가 3점 구역에서 점프를 해서 블락킹 하다가 그 볼이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2점. 2점. 3점.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2점 슛 구역에서 슛을 했습니다. 슛 시도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답은 (2점입니다) 요거까지는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뒤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A1이 3점 구역에서 패스를 하였고 그 볼이 직접 바스켓으로 들어갔다. 몇 점입니까? 3점. 다 아시죠? A1이 3점 구역에서 패스를 하고 그 볼이 바스켓 들어가기 전에 A팀의 2점 구역, A팀의 3점 구역 안에 있는 선수 또는 코치에 터치되고 들어갔습니다. 질문에 비슷한 내용이죠. 예. 자, A번은 몇 점? 네? 2점. B는 3점. 야, 역시 깔끔하게 틀리셨습니다. 자, 뭐냐 하면 두 경우 모두 다 2점입니다. 패스는 직접적으로 바스켓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바스켓이 안 들어가고 선수나 코트에 터치되고 들어가면 다 2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알기 쉽습니다. 예. 척범은 네, 그거는 뭐 속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심판이 판단했을 때 심판이 판단했을 경우에 슛으로 보냐 패스로 보냐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슛이나 패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거는 KCC에서 잘 아시니까. 아, KCC 아니네. 예. 일반 팬들 분도 그렇고, 코치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기 또 유명하신 현지업 해설위원님 여셨는데, 감독으로 가셨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 룰은 슛이 이루어지기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컨트롤해서 던질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이 0.3초입니다. 0.3초 이하로 있으면 탭이나 탭 덩커, 탭슛이나 탭 덩커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에 머무르면 컨트롤해서 던지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카운트 없으시죠? 시계가 좀 늦게 갔습니다. 누르는 사람이 좀 늦게 누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시간은 0.2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던지면 최소한 0.3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게시원이 늦게 던지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해서 노카운트 처리를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하지 않더라도 0.3초가 남으면 탭슛이나 탭 덩크를 하라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잡아서 슛 던지는 시간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고 점프슛은 0.6초 정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빨리 던지는 점프슛입니다. 0.6초 정도 남아 있으면 가능하니까 지도자분들께서도 지도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면 정확할 겁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룰도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작전으로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코치 지도자님들께서는 시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몇 초 남았을 때 어떻게 공격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거의 지도자분들이 아시고 전술적으로 이용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도자분 예? 예? 탭슛이요. 0.3초 가능합니다. 예, 카운트. 예. 머물러서 던지는 슛은 0.3초면 가능합니다. 즉, 컨트롤을 하고 던지면 0.3초는 가능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 슛은 0.3초면 가능합니다. 두 손이었어도 가능합니다. 예, 두 손도 빨리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던져야 되지. 머물렀다가 예, 맞습니다. 컨트롤 했냐 안 했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컨트롤 했는 슛은 0.3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슛은 0.3초 정도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컨트롤해서 던지는 슛은 무조건 0.3초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전수를 하실 때 골대 근처로 던져서 탭슛이나 탭덩크를 하라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질문. 이거는 방금 그 슛 내용은 NBA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아마 그 장면도 동영상으로 좀 나와 있고 하는데 몇 초 때 어느 슛, 몇 초 때 어느 슛, 어느 슛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영상으로 교육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룰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전술이 좀 바뀌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쿼터 26초 상황에서 4쿼터 마지막 26초가 남았습니다. A1이 백코트에서 6초 동안 드리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8초가 남게 됩니다. 24에서 6을 빼면 18초가 남습니다. A 문제는 B1이 그 볼을 쳐내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B1이 해당 쿼터에 세 번째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전 타임이 A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옵션이 걸려서 본보석 반대편 드로잉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자, 그러면 18초가 남았습니다. A번은. (18초) 예, 6초 24초에서 빼면 예? 아, 이거는 경기 시계고 6초는 드리블을 했으니까 24 마이너스 6 하면 18 공격 제한 시간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공격 제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18초가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 몇 초입니까? 18초 그대로 하죠. 그럼 여기도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백코트에서 파울이 나오면 몇 초로 갑니까? 24초로 가죠. 24초로 갑니다. 24초로 갑니다. 그런데 A팀이 타임아웃을 걸면 잔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전술로 이용하냐? 4쿼터 종료 2분 전에 A팀이 공격할 때 A팀이 파울을 당했을 경우에 옵션이 걸려서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 재개를 할 때 14초 이상이면 그 시간이 남습니다. 24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4초 이하면 14초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상 몇 초 동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룰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기 요원도 모르시는 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룰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작전을 하냐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다 잔여 시간으로 해서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초에서 지공을 하고 싶다. 그럼 타임아웃을 안 부르면 됩니다. 저기 하나의 중요한 내용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공이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저기 그리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리면서? 네,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실제 상황을. 알겠습니다.
24초 개시기가 저 문제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24초 개시기입니다. 경기 시간은 뭐 25초, 26초 상관없습니다. 터치아웃으로 나갑니다. 터치아웃. 터치아웃. A팀이 공격할 때 B 선수가 터치아웃을 일으킵니다. 터치아웃. 그러면 A팀이 다시 공격권을 갖는데 타임아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이 이루어지면 본부석 반대편 드로인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터치아웃이 나왔을 때는 이 잔여 시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울이 발생됩니다. 이 시간에 파울이 발생되면 백코트에 일어나는 파울은 무조건 24초 리셋입니다. 예외가 4쿼터 종료 2분 전 볼 가진 팀이 파울을 당하고 옵션을 걸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잔여 시간 또는 14초로 리셋될 수가 있습니다. 잔여 시간은 14초 이상이 남았을 때 잔여 시간이고 14초 이하, 예를 들면 뒤엔 문제가 나오겠지만 넘어갔다 터치아웃이 다시 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6초도 남을 수 있습니다. 6초 남았을 때 타임아웃을 걸면 14초로 리셋이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술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26초에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파울을 24초에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죠. 경기 시간 24초에 파울이 나오면 사이드아웃이잖아요. 타임아웃을 A팀에서 불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B팀에서 불게 되면 B팀이 걸리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B팀이 타임아웃을 걸면 옵션이 걸리지 않습니다. 옵션은 공격팀에서 옵션을 걸어야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B팀이 먼저 부르고 A팀이 하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NBA는 옵션이 걸리는데 피바는 무조건 공격팀이 타임아웃을 걸면 본부석 반대편 프론트 코트 드로잉 라인에 무조건 가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시합하다가 왜 타임아웃을 불 쓰지? 왜 이렇게 할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타임아웃을 잘못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몇 초 남았을 때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피바 사이트에 가시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요 번호들입니다. 17-11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피바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뒤에 거를 앞에 당겨서 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쿼터 48초 상황에서 A1이 프론트 코트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B1이 A팀의 백코트로 볼을 쳐내고 A팀 선수 중 한 명이 그 볼을 다시 드리블을 시작한다. 그때 B2가 B팀의 해당 쿼터 세 번째 팀 파울을 범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시간이 6초, 남아있는 시간이 17초, 두 가지 경우입니다. A팀이 작전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파울은 B가 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A팀은 프론트 코트 반대편에서 드로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초가 남았을 때 파울이 발생됐습니다. 몇 초입니까? 예? 14초. 역시 교육의 효과입니다. 고맙습니다. 14초입니다. 그러면 B는 예? 예? 14초 이상이 남았으면 잔여, 14초 이하로 남았으면 14초로 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까요? 지금 저 6초일 때가 거의 모르십니다. 6초일 때 발생됐을 경우가 거의 모르십니다. 저희 경기요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경기요원들도 착각을 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정정하시고 하시면. 네. 아까 6초 정도 남은 시간에 공격 코트에서 수비가 터치가 돼가지고 백코트가 됐어요. 네. 작전 타임 옵션을 걸면 이게 14초로 리셋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파울 상황이고 파울. 타치아웃은 예외입니다. 아까는 터치아웃 상황인데 또 14초로 된다고. 파울이 발생됐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 타치아웃이 나올 때는 잔여 시간. 파울이 발생됐으면 24초 리셋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백코트에서. 아니 아까 터치아웃인데 14초로 옵션이 걸려서 14초로 간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까? 그래요? 파울입니다. 파울. 타치아웃은 제가 잔여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녹음해놓은 거 들어보면 될 것 같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6초가 됐을 경우에 타임아웃을 불렀어. 네. 그러면 14초로 리셋이 된다는 거니까 17초 상황에서. 그죠? 지금 아니, 아까 앞에 18초 남았을 때 넘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파울이 됐을 때는 예. 6초 남았는데 직전 타임 불렀어. 6초 남았는데 파울 이후 작전 타임. 작전 타임 불렀어. 예. 그러면 이 넘어가서 14초. 리셋이 되고 예. 만약에 파울이 그냥 났어. 예. 작전 타임이 안 났을 때 예. 안 불렀어. 예. 그러면 그냥 남은 24초. 그러니까 17초만 남았다. 24초. 백코트에서 파울이 발생됐기 때문에 24초. 아니 그러니까 24초가 아니라 17초 중에서 경기 타임이요? 경기 타임이. 그럼 나는 잔여 시간이 적용된다는 얘기지. 예, 경기 시간이 남았으면 경기 시간 남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헷갈리십니다. 이해 다 되셨습니까?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여기서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답하시는 분. 이거는 올 17년도 3월에 추가된 케이스입니다. 피바에서 추가된 케이스. 답하시는 분. 예,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3초, 한 2.9초 이 안에 있다가 이 제한구역 안에 있다가 3초 걸릴 것 같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구역은 요 안인데 이 안이 아니고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3초 바이레이션이다. 테크니컬 파울이다. 테크니컬 파울. 24초. 3초. 3초가 조금 많네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저희들이 그냥 카드라 통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 다 심판들이 어느 대회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은 테크니컬 파울을 주더라. 어떤 심판은 3세컨을 불더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피바에서 23-2번으로 케이스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는 3초 바이레이션입니다. 3초 바이레이션입니다. 저희들 경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플레이하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NBA는 요 뒤에 1.2m 구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구역 안에 있으면 NBA는 자동적으로 3초를 콜합니다. 또한 이 규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심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코트를 이탈하면 테크니컬 파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경고 이후에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주어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거 한 거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세요? 예. 그러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전 때 이후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전 때 이외에는 언제든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전 때는 모르는 번호는 전화 안 받습니다. 대부분 다 기자들 아니면 팀이라서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은 반드시 KBL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제가 코치님들 KBL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제 이름. 예, 또 심판에 관해서 도움 받으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정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트래블링에 관한 겁니다. 트래블링에 관한 건데 여기에 관해서 현역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아마추어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KBL 지도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선수들도 잘 모르는 룰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이 소리가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아, 우리 자체로 해서. 크레이기 트래블링이다. 크레이기 트래블링이다. 아니다. 모르시겠다. 왜 아니죠? 예? 어떻게? 몸이 바닥에 붙어 있다. 그럼 엉덩이가 떨어졌다. 예. 코치한테 한 표 줬어. 그러세요? 트래블링 하는 이유는 신체의 일부분이 붙어 있다. 그럼 다리 붙어 있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움직이지.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태에서 안 움직였잖아. 네. 그래갖고 안 움직였잖아요. 예. 미끄러지고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네. 바이올레이션이 아니지. 근데 트래블링이 아니지. 근데 일어나려고 자기가 발을 치거나 움직이면은 그건 트래블링. 반만 맞고 반만 안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지. 저도 얼마 전까지 이 트래블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라는 건 한 10여 년 전에 심판 볼 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 그런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트래블링인가? 왜 아닌가? 뭐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냥 카드라 통신입니다. 넘어져서 엉덩이가 축이다. 발이 축이다. 들었다 놨다. 다 카드라. 선배 심판들이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은 트래블링을 불고 어떤 심판은 안 불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냐 하면 제가 혹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저는 바로 피바 심판위원장한테 질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압니다. 이렇더라고. 그러면 그게 곧 제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을 아실 때는 무슨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더라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게 해설위원도 트래블링을 안 불었다고 해설을 하셨습니다. 누구신지는 저는 아는데 여기 지금 안 나오네요. 방송. 이거 자체 저희들이 찍은 다시 보시면 슬라이딩을 해서 볼을 캐치하는 거는 1m가 되든지 2m가 되든지 10m가 되든지 상관없이 미끄러져 나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이건 또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볼을 캐치했습니다. 완스텝을 밟았습니다. 쭉 미끄러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트래블링! 심판들 자신있게 고! 틀렸습니다. 왜 트래블링입니까? 왜 트래블링입니까? 첫 발을 잡고 예. 홀딩이 된 상태에서 잡기 때문에 예. 그걸 스텝으로 간주를 해. 잡고 축발이 떨어졌다. 내려오면 트래블링이다. 미끄러졌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피벗풋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빙 쭉 미끄러졌는데 뭐 어떡하라고. 뭐 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안 미끄러질 수 있습니까? 선수가 미끄러지고 싶어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120%다 풀었어. 그런 것들이 다 카드라 통신들입니다.
자, 볼을 잡습니다. 볼을 저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슬라이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m 미끄러지면 트래블링이고 어떤 사람은 10m 트래블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끄러지는 건 똑같은데. 단 미끄러진 선수는 구르시면 안 됩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구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선수는 반드시 드리블을 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됐습니까? 드리블을 안 치고 일어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드리블을 안 치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트래블링입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등이나 배도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죠. 일어나려고 발을 플로어에 대는 동시에 트래블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SK 나이츠 죄송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넘어졌습니다. 발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축발등이 했다고요? 엉덩이 들었다고요? 옆으로 했다고요? 뭐 어떡합니까? 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드리블을 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넘어졌을 때. 이 상황이 이외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넘어진 선수가 일어날 때는 드리블을 쳐야 된다. 구를 수가 없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졌을 때는 피벗풋이 상관없다. 드리블을 치고 일어나면 된다. 드리블을 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드리블 치고 일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넘어졌으면 일어나려고 하면 드리블을 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드리블만 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질문, 트래블링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신 거는 트랙의 트래블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하프라인 발레이션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KEB 됐습니까? 앞서가는 그럼 또 KB에서 나와야 되는데 KB 없으시고 전 KB 감독님을 계시고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혹시 뭔가 이상한데 발견하신 분? 예? 뭔가 이상한 장면입니다. 두 가지. 박성근 감독님께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정확하십니다. 첫 번째는 트래블링이고 두 번째는 골텐딩 바스켓 클리어런스 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드리블입니다. 드리블링 위반 규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입니다. A1이 아직 드리블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백보드에 향해 던진다. 다른 선수가 그 볼을 터치하기 전에 그 볼을 잡았다. 다시 잡았다. 그러면 이 질문은 아니지만 드리블을 시작한 선수입니다.
드리블을 시작한 선수가 아까 메이스가 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 한 번도 더블 드리블을 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한 20년 정도 심판 맞는 프로 경기만 20년 정도 맞는데 한 번도 이 경우에 더블 드리블을 부는 심판들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백보드에 던지는 것이 드리블입니다. 드리블 하기 전에 백보드를 맞추면 한 번 드리블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볼을 잡아서 슛이나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블을 시작한 선수는 백보드에 던지고 그 볼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두 번 했기 때문에. 저희 심판들도 여지없이 놓쳤고 모릅니다. 남들이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답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메이스 볼 잡고 드리블 백보드 의도적으로 던지고 잡고 슛 트래블링 터치하는 그 순간 트래블링입니다. 나머지 골텐딩 바스켓 인터페어는 두 번째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예? 예. 심판이 슛으로 판단했는 경우는 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LG에서 데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스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저거는 슛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던져놓고 잡은 플레이로 밖에는 판단합니다. 네, 그거는 뭐 자기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백보드를 맞춰서 다시 잡은 것은 예전에 윌리포드, 제이슨 윌리포드가 상당히 그런 플레이를 잘했었습니다. 하여튼 룰상은 이렇습니다. 드리블을 백보드에 던져놓는 거는 드리블을 한 번 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못 알아듣었어요. NBA 같은 경우에서 드리블 치고 자기가 가서 백보드에 공을 던지잖아요. NBA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피바를 말씀드렸고 발이 착지 안 됐을 때 슛을 그냥 점프 상황에서 다시 던졌으면 어떻게 돼요? 드리블을 한 번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백보드를 맞추는 그가 드리블을 한 번 한 거라는 거예요. 플로우에 한 번 숙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예, 트래블링이십니다. 드리블을 한 번 더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고 난 뒤에 아마 질문이 상당히 조금씩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백코트로 되돌아오는 볼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프라인 발레이션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심판들도 상당히 어렵고 현역에 계신 지도자분들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라고 하는데 백코트로 되돌아오는 볼, 하프라인 발레이션입니다. 심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은 다들 모르실 겁니다. 다들 모르실 겁니다. 하여튼 보시면 영상입니다. 왜 그런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하프라인 발레이션 역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A팀이 슛을 하고 팀 컨트롤 슛을 하고
볼을 쳐서 백코트로 넘어갔습니다. 네, 트래블링 두 번째. 왜 아닌 이유 하시는 분? 네, 비슷합니다. 이유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을 했냐 안 했냐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는 뺐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은 과연 그러면 어떤 거냐? 한 손 또는 두 손에 머무르면 컨트롤입니다. 의도적으로 보고 쳐주는 것도 뺐습니다. 컨트롤이 아닙니다. 컨트롤은 한 손 또는 두 손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발레이션이다. 이유는 예스입니다. 컨트롤해서 줬기 때문에. 컨트롤해서 줬기 때문에.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오. 아브라함 발레이션이다. 왜요? 예? 진행 상황이요? 양 다리가 다 넘어간 상태. 양 다리도 다 안 넘어갔는데 동시에 딱 떨어졌어요. 동시에 아니고 완투로 갈고. 아니 예를 들면 완투로 갈고. 완투 밟으면 안 되죠. 그래요?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라인 발레이션이 발생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팀 컨트롤입니다. 팀 컨트롤. 그 이전에 하프라인 발레이션이 아니고 명칭이 백코트로 되돌아가는 볼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하프라인 발레이션으로 하는데 프론트 코트, 즉 프론트 코트에서 팀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프론트 코트에서 팀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그 볼이 백 코트로 넘어가야지만 하프라인 발레이션 전제 조건 첫 번째 발생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프론트 코트에서 첫 번째 터치, 마지막 터치, 백코트에서 첫 번째 터치, 프론트 코트에서 마지막 터치, 첫 번째 터치. 이 세 개가 이루어지면 발생되면 하프라인 반응이죠. 하프라인 반응이죠. 즉 백코트로 되돌아가는 볼. 여기 전제 조건이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설명을 드리면 드리블러는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로 넘어갈 때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 넘어갈 때 두 발, 볼, 하나, 둘, 세 개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발입니다. 드리블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합니다. 드리블 치고 가면서 이 발이 먼저는 프론트 코트, 백 코트입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패스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A2, A1 패스를 합니다. 터치, 볼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터치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아시는 이유를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발레야 된다. 그렇게 발레야 된다. 네. 답은 바이레이션이 아니다. 왜 그러냐? 프론트 코트에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하프라인 바이레이션입니다. 진행되다가 패스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패스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걸 보고 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발로 완! 잡았습니다. 멈추고 있습니다. 트래블링입니까? 하프라인 바이레이션입니까? 아닙니까? 보십시오. 완! 안 넘어갔습니다. 하프라인 완전 넘어갔습니다. 완! 뒤로 패스! 세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반드시 프론트 코트에 터치가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그래야지만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는 거고 8초 바이레이션도 끝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컨트롤이 아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이다. 이게 바이레이션. 세 번째는 아니다. 세 개가 다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해가 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저기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저기 그 포핑 커버 얘기하고 그 하프라인 거기에서 더블 팀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패스를 했는데 두 발이 지금 안 떨어졌어. 한 발로 잡았어. 예. 그 더블 팀이 걸려서 뒤로 그 백코트로 다시 줘들으면 더블 팀이 저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합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선수가 한 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글을 끄면 어떻게 되겠냐? 글을 끄면 어떻게 되겠냐? 글을 끄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저희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서 찾아보시면 두 발이 다 프론트 코트에 넘어와야 된다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이면 어떠면 그러면 두 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다 여기 피바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보시면, 자, 센터 라인에 두 다리를 A1이 두 다리를 놓고 백코트에 있는 A2에게 볼을 받는다. 그 후 A1이 A팀 백코트에 있는 A2에게 다시 패스를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 개가 다 안 넘어갔다. 8초 카운트는 계속된다. 두 발이 프론트 코트에 완전히 있지 않는다. 완전히 있지 않는다. 완전히 있다는 말은 두 발이 다 플로어에 터치돼야 된다. 되셨습니까? 자, 백코트에 있는 A1이 프론트 코어에 있는 A2에게 패스를 한다. 볼이 A2에게 터치되고 아직 백코트에 있는 A1에게 다시 돌아왔다. 제가 질문 드리는 상황이죠. 질문 드리는 상황이죠. 그게 (30-13) 피바 케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프론트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플레이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뭐 트래블링 뭐 이야기했는데 이러실 겁니다. 또 혹시 이런 스텝은 트래블링이 어떻고 저런 스텝은 어떻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리그 그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트래블링 스텝에 대해서는 혹시나 프로 스텝이 궁금하시다. 그럼 저한테 물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스텝이 어떻다 이런 거는 저보다는 뒤에 계신 현역 심판이 있으니까 현역 심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챕터 다른 챕터. A1이 자유투 하나입니다. 마지막 구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유투에서 볼이 링에 터치되기 전에 바스켓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때 B1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통과했다. 그 볼을 터치했다. 어떻게 됐냐? 인터페어런스. 죄송합니다. 링에 터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카운터 인적의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터치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냥 1점만 하시면 됩니다. 링 터치되기 전에 바스켓 밑에서 위로 또는 링에 터치되기 전에 그 볼을 걷어내면 골텐딩에다가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는 거. 링에 터치되고 난 뒤에는 밑이 아니고 위에서는 걷어내도 상관없습니다. 터치되기 전이라고 하면 테크니컬 파울이 발생된다는 거. 첫 번째 질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자랜드 경기에 한번 발생이 됐는데 심판이 잘못 시행했습니다. 2년 전에 시행했는데 잘못 한 포웰이 걷어내는 게 하나 있는데 링 터치만 인정하고 테크니컬 파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셨고 아시는데 아마 전자랜드에서는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피바 케이스북에 없었는데 17년 3월 날짜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즉 올 봄 3월 달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돼서 내려왔는 건데 보시면 아마 다 아시고 있는 장면들일 겁니다. 자, 걷어낼 수 있다. 링 터치되기 때문에 걷어낼 수 있다. NBA는 안 된다. 실린더 룰 때문에 걷어낼 수 없다. 지금 바뀌어 있는 룰입니다. 걷어낼 수 없습니다. 걷어낼 수 없습니다. 걷어내실 수 없습니다. 링에 터치되고 튀어오르는 볼은 언제든지 걷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링 안에 머무르거나 일부분이 머무를 때 걷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이 어디냐? 링, 볼 밑부분이 조금이라도 잠기면 안 됩니다. 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걷어내면 베스켓 인터페어런스입니다. 득점을 줘야 됩니다. 사실 3월 달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는데 시즌 중간이라서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생된 거는 3월 이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 룰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원수 참고로 제가 이 룰 때문에 2년 자격증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2년. 동양 오리온스와 LG 시합할 때 2년 자격증을 받았는 사람인데, 예, 오리온스 경기 때 그러는데, 그때 감독님이 김진 감독님인데, 하여튼, 제가 오리온스에 크나큰 누를 끼쳐가지고 죄송하게,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되고, 이 밑면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바스켓이 이래 있으면 공에 떨어지는 밑면이 조금이라도 바스켓 안쪽에 있으면 들어간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걷어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그림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선수는 볼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수비자에 한정되는 경우입니다. 공격 선수가 걷어낼 일이 없죠. 되셨습니까? 공격 선수는 터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링이나 백보드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건드리시면 상관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튀어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예, 튀어나오는 건 상관없고 공격 선수가 터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수비 선수에 한해서 예. 예? 터치 주장 그럼 당연히 공격선 그 터치한 선수가 인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오프 때입니다. 플레이오프 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다행히 느린 화면이 나옵니다. 심판들한테 제일 안 좋은 건데 느린 화면 나오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밑면이 들어갔죠? 아, 들어갔어요. 카운트 인정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룰입니다. 31-17 피바 케이스북에 만약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가 아닌 수비 선수가 바스켓 안에 있는 볼을 터치하였다면 인터페어런스 바이올레이션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 바스켓 안에 있는 볼은 어떤 거냐? 볼의 일부분이 밑면이 저렇게 잠겨져 있으면 바스켓 안에 있는 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격 선수는 괜찮고 수비 선수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 아마 올 다음 시즌에 KBL은 이 룰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또 질문 내용입니다. 피바 케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A1이 야투 시도를 했다. 볼이 링에서 돌고 있고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 내에서 또는 낮게 있을 때 B1이 볼을 터치했다. 질문이 이랬는데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 내에서 그리고 낮게 있는 경우는 바스켓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B1은 인터페런스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케이스북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룰은 아마추어 지도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프로 쪽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유파울에 가는 건데 저희 KBL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일관성이 너무 없다. 동의합니다. 잘못하고 있다. 동의합니다. 왜냐고 하면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고 저걸 속공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피바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봤을 때 좀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22일 날 현역 심판들한테도 제가 오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이 속공 중에 바스켓으로 드리블 하는 동안 상대팀 바스켓과 A1 사이에 수비자가 없고 B1이 A1 뒤에서 접촉을 일으켜 파울이 불려졌다. 어떻게 처리하냐? 답은 U파울이다. 답은 U파울입니다. 그러면 U파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분들도 어떨 때는 속공력이 자르면 U파울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피바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U파울입니다. 규칙서에 보면 U파울이 4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개. 4개 상황일 때 U파울이다. 그 가이드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칙의 정신과 의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볼에 대한 플레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U파울. 두 번째,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는 노력 중이라도 과격한 신체 접촉이 일으키는 경우 U파울. 세 번째, 공격 선수와 상대편 바스켓 사이에서 수비 선수가 없는 속공 상황에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자의 뒤 혹은 측면에서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여기 지금 속공 중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쿼터 혹은 마지막 연장전 2분 동안 드로인 시 볼을 심판이 아직 갖고 있거나 선수의 손에 있을 때 수비 선수가 코트 내에서 상대팀의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요 네 가지가 유파울입니다. 유파울. 그런데 속공은 어떤 거냐? 공격 방향이 이쪽일 때 상대편 바스켓 공격 선수 바스켓 사이에 수비 선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나 옆이나 뒤에서 옆이나 뒤에서 파울을 불면 자동적으로 유파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떠냐?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떠냐? 이런 겁니다. 드리블 이렇게 치고 가는데 의도적으로 툭 끊습니다. 그럼 지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아마추어에서 안 줍니까? 그럼 안 주는 거 확실합니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툭 이렇게 잘랐습니다. 안 줍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간단하네요. 간단하네 그러면. 저는 주는 거 봤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주던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 경우, 앞에 수비자가 있는 경우는 과도하지 않는 이상은 유파울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가는 거 자르는 거는 유파울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피바 룰입니다. KBL 룰이 아니고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오픈됐는데 슛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슛 동작. 슛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뒤나 옆에서 파울해도 유파울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과도하면 유파울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룰입니다. 밑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룰이고. A1이 슛 동작에 들어가 속공이 끝나 있고 B1이 파울로 뒤에서 접촉을 했겠다. 볼을 블락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파울을 했다. 그러면 뒤나 옆이지만 슛 동작이기 때문에 유파울이 아니다. 과도한 접촉을 유발했다. 유파울이다. 되셨습니까? 상당히 질문을 안 하시는. 이건 깔끔하게 끝났네요. 지도자분들은. 그러면 현역 심판은 이렇게 처리하면 제일 좋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시면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반드시 손에서 떠나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시면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조금 더 하고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유 감독님 고맙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끝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아시는 분. 점프볼을 하는데 이렇게 점프볼을 합니다. 점퍼는 몇 번 탭할 수 있습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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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2번요. 몇 번 탭할 수 있습니까? 1번. 3번 이상은 안 된다. 그럼 3번까지 됩니까? 답은 2번입니다. 합의 4번. 죄송한 이야기 좀 저희 심판들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런 바이올레이션을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퍼는 3번 이상 터치할 수 없습니다. 플로어에 터치되고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그 볼을 첫 번째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치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룰은 오래 연습하셨네. 킥볼이다 아니다. 심판도 틀릴 수 있습니다. 킥볼이다 아니다. 네? 킥볼이요? 발로 차는 게 킥볼 아닙니까? 네. 지금 이성현 선수가 자기 허벅지 맞았다고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다 보시면 자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다음 중 어느 것이 킥볼일까? A번 킥 답은 아니다. 2번 킥 아니다. 3번 의도적으로 막았다 킥이다. 답은 이렇습니다.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 드리블을 치다가 우연스럽게 다리에 맞았다. 킥볼이 아니다. 뛰어가는데 무릎에 우연찮게 걸렸다. 아니다. 발로 가는 거 막았다. 찼다. 킥볼이다. 자, 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선수는 볼을 가지고 달릴 수 없고 볼을 고의적으로 발로 차거나 다리의 일부분, 다리는 허벅지가 아니고 이 허리 밑선입니다. 다리. 일부분을 이용해 맞거나 주먹으로 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수로 우연히 다리의 일부분과 접촉하는 것이나 닿는 것은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심판들도 1년에 한 10차례 정도 우연하게 맞는 것 킥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차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맞거나 차셔야 됩니다. 현역 지도자분도 다리 맞았는데 왜? 아닙니다. 우연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맞는 거는 킥볼이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 자. 3초 바이올레이션 룰입니다. 3초 바이올레이션. 아마 지도자분들하고 심판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룰상 공격 선수 즉 볼이 프론트 코트에 넘어왔을 때 3초 바이올레이션이 발생된다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볼이 백코트에 여기 있습니다. A3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B3가 여기서 심판이 여기 있는데 3셋 5초, 10초, 24초, 23초까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8초 발레이션 발생하니까 안 되네요. 하여튼 볼이 프론트 코트에 넘어와야지만 3초 발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거. 3초 발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안에 3초 민당이 아니고 또한 두 발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 완전하게. 두 발이 한 다리로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 라인에 물고 있어도 안 된다. 두 발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왜
심판노무 새끼들은 3초가 지났는데도 3세컨을 안 불더라. 비디오 보면 3초가 머물렀는데 안 불더라.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어딨냐? 때려 죽일 놈들이다. 규칙 설명회가 들으면 10개 중에 한 3개는 3초 바이레이션입니다. 보면 3초 머물렀습니다. 3.5초, 4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심판놈의 새끼들은 안 볼까? 왜 우리 것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외 조항이 3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슛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안에 있더라도 여기서 슛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슛을 위해서 드리블을 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3초 바이올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KBL에서는 3초 바이올레이션을 잘 안 봅니다. 이유는 좀 득점력, 팬들이 심판 보러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세컨 룰은 정말 명확하게 있지 않는 것 이외에는 잘 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나오라고. 나와. 안 나오면 불고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초 머물렀습니다. 4초 있었습니다. 드리블 시작합니다. 당연히 불러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초에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리블 좀 치다가 3초, 4초, 심지어 한 5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슛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초 바이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슛이 이루어지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또 비록 3초가 있었지만 볼을 받을 플레이에 직접 연관되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거. 그런 플레이는 비록 3초가 지났더라도 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슛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3초 룰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슛 동작이 이루어질 때는 3.5초, 4초도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SK 나이츠 코치 전희철 코치님께서 질문이 아니고 같이 계셨던 모 코치님께서 저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코트 몇 메타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28 곱하기 15 맞으시죠? 28 곱하기 15 라인 5cm 5cm 그러면 28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맞습니까? 아니죠. (28, 15) 맞죠? 그죠? 맞죠? 자, 베이스라인입니다. 공격방에 일로 갑니다. 라인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밟고 패스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왜? 이유는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28 곱하기 15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라인을 밟아도 괜찮냐?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자유투 라인 5.8m. 라인 밟으면 안 된다. 안에서 바깥 라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된다. 자유투 라인. 반지름 1m80. 바깥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라인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링 중심에서 6.75, 3.9 바깥을 측정했기 때문에 6.75. 그래서 라인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경계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냥 28 곱하기 15 이런 게 아니고 정의 왜 그럴까? 그걸 알고 계시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역 코치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그림은 A번은 괜찮다. B번은 넘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인 경우입니다. 자, 드리블 펌블입니다. 드리블 펌블. 펌블은 볼을 잡을 때 주로 많이 시장되죠. 잡을 때 놓치는 경우. 간단합니다. 드리블, 펌블, 드리블은 안 됩니다. 드리블, 펌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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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블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드리블, 펌블, 드리블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펌블은 10번, 20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펌블. 그 다음 펌블, 펌블, 드리블, 펌블 괜찮습니다. 펌블은 계속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펌블은. 드리블 전이면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번, 100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 그림입니다. 첫 번째 드리블. 잡으려고 하다가 펌블. 다시 잡았다. 괜찮다. 다시 드리블 치면 안 된다. 여기서 펌블은 20번 해도 상관없다. 잡는 것까지 괜찮다. 드리블 하면 안 된다. 볼을 잡았다. 펌블했다. 잡았다. 드리블 괜찮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 오버 드리블. 볼을 쳤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심판 너무 죄송합니다. 새끼들이 안 불더라. 볼이 이만큼 올랐는데도 안 불더라. 키가 넘어갔는데도 안 불더라. 상관없습니다. 볼이 이만큼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드리블 쳐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렇게만 안 됩니다. 머무르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드리블 이만큼 상관없습니다. 드리블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또 볼을 주먹으로 쳐서 패스하시면 안 됩니다. 가는데 쳐준다, 자기 편 쳐주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치셔가지고 패스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슛을 했는데 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인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트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골이죠. 네? 아까 이렇게 머무르거나 하면 득점이 아니고 튕겨나오면 노스코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밑에서 위로 볼을 밑에서 위로 통과시키면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럼 그 통과가 어디까지냐? 이 볼 밑면이 통과돼야지만 통과라는 겁니다. 밑으로 올렸는데 여기 걸려서 내려오면 통과된 거 아닙니다. 통과 아닙니다. 통과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야 통과라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통과시키면 바이올레이션인데 그 통과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는 거. 자,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하셔야 되는데. 질문 안 하시면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없으십니까? 정호야, 불 좀 켜줄래? 정호야, 정호야, 불 좀 켜줘. 제가 할 분량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아봐서 합니다. 일찍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0년 심판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코치, 감독님과 트러블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뭐 KBL 심판들 접촉은 안 하고 있겠지만 또 아마추어 심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좋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전혀 이상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들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그 시간에 좀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합니다. 실력이 좀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실력이 좋다?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김도명 심판이 있는데 여기 아마추어 보다 나갔습니다. 보다 나갔고 어느 날 갑자기 KBL로 들어왔는데 감독님들이 항의를 안 하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나이 어린 심판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 고참이 되오니까 고참에 대한 예우, 신뢰 그것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 확실한 겁니다. 제가 20년 하면서 느낀 코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위원장님 부탁을 받고 왔는데 이런 자리가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통의 자리고 모르는 거는 질문 받고 또 제가 여기서 질문 받았던 코치님들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 저희 심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아마 대한농구 발전할 겁니다. 선수 기술도 늘어야 되지만 심판 실력도 반드시 늘어야 돼요. 주제넘게 하여튼 뭐 말씀을 드렸는 건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원래 50분의 그 강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의가 다른 수업이 있어서 저한테 40분 정도 내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그 의미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거나마 전달했다는데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판들 조금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